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자료는요. 바로 나츠메 소세키의 열흘 밤의 꿈입니다. 네, 정말 기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죠. 맞아요. 이게 1908년에 신문에 연재됐던 아주 짧은 단편소설 모음집인데 제목 그대로 딱 10개의 꿈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꿈들이 정말 이상하고 어딘가 좀 섬뜩하면서도 또 지독하게 아름답거든요. 그렇죠. 그 양면적인 매력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이 기묘한 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꿈들을 관통하는 상징들은 대체 뭘까? 또 100년도 더 된 이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 그 숨겨진 의미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처음부터 정말 강렬한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바로 100년이라는 시간 개념이에요. 네, 첫 번째 꿈이 그 시작을 알리죠. 한 남자가 곧 죽음을 앞둔 여인의 곁을 지키고 있는데요. 여인이 이런 약속을 남기고 숨을 거둬요. 제가 죽으면 100년 동안 무덤가에서 기다려주세요. 꼭 다시 만나러 올게요. 하고요. 정말 낭만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약속이죠. 100년이라니. 그렇죠. 근데 남자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인의 말대로 커다란 진주 조개로 무덤을 파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 조각으로 묘비를 세워줘요. 그리고 정말로 그 자리에서 100년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다리는 묘사가 정말 인상 깊어요. 맞아요. 붉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걸 하나, 둘, 셋 계속 세어나가죠.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내가 이 여자한테 속은 게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품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행위가 마냥 낭만적으로만 그려지지는 않아요. 해가 뜨고 지는 걸 계속 세는 장면은 거의 고행에 가깝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의 확신보다는 의심과 권태가 스며드는 아주 현실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100년이 되는 해, 마지막 붉은 해가 꼴깍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네. 묘비 아래에서 파란 줄기가 쑥 돋아나더니 남자 얼굴 바로 앞에서 새하얀 백합 한 송이가 탁 터져나와요. 그 향기가 어찌나 짙던지 남자가 꽃잎에 입을 맞추게 되는데 그 차가운 이슬 맺힌 감촉과 함께 저 멀리 새벽별이 반짝이는 걸 보고서 100년이 지났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소세키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나 약속이라는 게 시간을 초월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온몸으로 견뎌내는 것이라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견뎌낸다. 네, 100년이라는 물리적인 고통, 그 지루함과 의심의 총량을 모두 감내해야만 비로소 한 송이 백합으로 증명되는 거죠. 행복한 시간의 양이 아니라 고통의 깊이가 곧 사랑의 크기라는 조금은 씁쓸한 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고통의 깊이가 사랑의 크기라니 정말 인상적인 해석이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세 번째 꿈에 등장하는 100년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데요. 맞아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 꿈에서는 한 남자가 눈먼 아들을 업고 밤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런데 6살짜리 아들이 어른처럼 말을 해요. 백너 소리가 나니 논길이구나 하면서 길을 안내하죠. 아버지는 내 자식인데도 점점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껴요. 공포의 시작이죠. 단순히 아이가 조숙한 게 아니라 뭐랄까 무언가 다른 존재가 깃들어 있다는 암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한 향나무 아래를 지날 때 아이가 아버지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여요. 아버지가 100년 전에 바로 여기서 나를 죽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 뒤에 아이가 갑자기 돌부처처럼 무거워져서 꼼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의 100년이 약속과 재회였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업보의 100년이잖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 꿈이 미래를 향한 기다림이었다면 세 번째 꿈은 과거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보여주죠.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남자는 자신이 살인자였음을 깨닫고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왜 하필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하는 점이에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가장 사랑하고 지켜줘야 할 존재가 자신의 가장 끔찍한 죄를 상기시킨다는 설정이 정말 잔인하게 느껴지는데요. 그게 바로 업보의 본질이라는 걸 소세끼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죄라는 건 전혀 상관없는 외부의 심판관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관계를 통해 되돌아온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굴레처럼요. 아홉 번째 꿈에서도 남편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매일 밤 신사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사실 그 남편은 이미 죽은 지 오래거든요. 이처럼 소세키에게 100년이라는 시간은 사랑이든 죄든 기다림이든 인간의 강렬한 감정이 한 세대를 넘어 어떻게든 지속되고 반복되는 순환의 단위인 셈입니다.
그런 순환이나 굴레를 생각하니까 그걸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담은 두 번째 꿈이 떠오르네요. 네, 그 사무라이 이야기요. 한 사무라이가 선방의 스님에게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죽으라는 명을 받아요. 심지어 깨달음도 얻지 못하는 건 인간의 찌꺼기일 뿐이라는 모욕까지 듣고요. 자존심이 강한 무사에게는 정말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을 겁니다. 그게 오히려 독이 되죠. 맞아요. 방으로 돌아온 사무라이가 무란 무엇인가를 깨치려고 필사적으로 참선을 하는데 머릿속은 온갖 잡념과 분노로 들끓습니다. 괘씸하게 짝이 없는 중놈 하면서 이를 갈고 고통의 눈물까지 흘려요. 깨달음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옆방 시계가 다음 시간을 알리기 전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스님의 목을 베든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결심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죠. 결국 시계가 뱅 하고 울리기 시작하자 그는 단도를 움켜쥡니다. 이 장면은 노력과 의지만으로 무언가를 억지로 성취하려는 인간의 고뇌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강박, 모욕감에 대한 분노가 오히려 깨달음으로부터 그를 더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온몸의 근육은 긴장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간절함이 몸 밖으로 터져 나오려 하지만 출구가 없는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거죠.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를 내면화하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는 상태랄까요? 그렇게 모든 걸 쥐어짜내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경험을 보여주는 게 여섯 번째 꿈의 조각과 운케 이야기잖아요. 이 대비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한쪽은 처절한 실패인데 다른 한쪽은 너무나 경이로운 성공의 순간을 보여주죠. 주인공이 운케이가 호곡사 문 앞에서 인왕상을 조각하는 모습을 구경하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에요. 끌과 새망치를 거침없이 휘두르는데 나무 조각이 튀어나갈 때마다 그 안에서 험상궂은 인왕의 눈썹이며 콧날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신들린 것 같은 묘사죠. 주인공이 어떻게 저렇게 주저함 없이 조각을 할 수 있을까 감탄하고 있으니 옆에 있던 한 젊은이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해요. 네, 이 꿈의 핵심이죠. 저건 끌로 눈썹이나 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무 속에 이미 묻혀있는 인왕을 파내는 것뿐이죠. 흙 속에서 돌을 캐내는 것과 같으니 실패할 리가 없어요. 만드는 것과 발견하는 것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낸 한마디죠. 사무라이는 무라는 결과를 밖에서 억지로 만들어내려다 실패했고 운케이는 나무 안에 이미 존재하는 본질을 그저 끄집어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 파낸다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집에 돌아와서 직접 시도해보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재밌죠. 폭풍에 쓰러진 떡갈나무 장작 더미를 보고 저 안에도 인왕이 묻혀있겠구나 하고는 신나서 끌과 망치를 들고 파내기 시작하죠. 결과는 당연히 당연히 아무리 파내도 인왕은 나오지 않아요. 결국 그는 지쳐서 이렇게 결론 냅니다. 메이지 시대의 나무에는 인왕이 파묻혀 있지 않구나. 그러면서 운케이라는 천재가 왜 오늘날까지 살아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이 두 꿈을 나란히 놓고 보면 소세키가 던지는 질문이 명확해집니다. 위대한 창조나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사무라이처럼 땀 흘려 노력하고 고뇌하며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운케이처럼 재료 속에 이미 존재하는 본질을 꿰뚫어보고 발견해내는 천재성의 영역인가? 어쩌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여 나무 더미 앞에서 내 안에는 과연 인왕이 묻혀 있는가를 자문하는 주인공과 같은 처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인왕.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네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인생 같기도 하고요. 그런 막막함이 일곱 번째 꿈의 분위기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목적지 없는 항해, 현대인의 불안을 상징하는 아주 고전적인 이미지죠. 주인공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거대한 배에 타고 있거든요. 배는 밤낮 없이 검은 연기를 뿜으면서 서쪽으로 계속 나아가요. 그런데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기묘해요. 갑판에서 슬피 우는 젊은 여인이 있는가 하면 그 바로 옆에서는 두 남녀가 서로에게 푹 빠져 주변은 안중에도 없죠. 다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서로에게는 무관심한? 네. 또 어떤 외국인은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보면서 신을 믿냐고 묻고요. 다들 한 배에 타고 있는데 아무런 교류 없이 완전히 단절된 섬처럼 느껴져요. 마치 우리 사회의 축소판 같지 않나요?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 있지만 각자 다른 세계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이요.
누구도 이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묻지 않고 그저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주인공이 절망을 느껴요. 이 목적 없는 항해를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바다에 뛰어들기로 결심하죠. 아, 그런데 배에서 몸이 떨어져 나가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갑자기 목숨이 너무나 아까워지면서 엄청난 후회와 공포를 느낍니다. 아, 차라리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그냥 저 배에 타고 있는 게 나았는데 하고요. 삶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은유죠.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나 목적지를 알 수 없다는 사슬에 불안해하고 그 과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여기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 꿈은 그 과정 자체를 포기했을 때, 즉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 찾아오는 후회와 공포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섬뜩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무한한 후회를 아는 채 검은 파도 속으로 떨어져가는 마지막 장면은 정말 잊히지가 않죠. 그렇게 거대하고 좀 철학적인 불안을 다루다가도 10번째 꿈에 이르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이건 정말이지 황당무계하거든요. 네, 웃음. 저도 이 꿈을 읽고 한참 웃었습니다.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요. 동네 제1의 미남이라는 쇼타로가 주인공이에요. 그가 과일 가게 앞에서 배를 깎아먹고 있는데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그를 유혹합니다. 여인을 따라가 보니 낭떠러지 위였는데 갑자기 여인이 돌변해서 여기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돼지떼에게 핥아 먹힐 거야 라고 협박을 해요. 7번째 꿈이 목적 없는 삶이라는 거대한 불안을 다룬다면 10번째 꿈은 그 불안마저 비웃는 듯한 이유 없는 고통을 보여주는 거죠. 아, 이유 없는 고통. 네, 삶에는 장엄한 의미도 없지만 그렇다고 고통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훨씬 더 허물하고 부조리한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 말이 딱이네요. 쇼타로는 뛰어내리는 대신 7일 밤낮으로 몰려드는 돼지떼의 코를 가느다란 지팡이로 때려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요. 이 장면 묘사가 정말 웃기지 않나요? 네, 영웅적인 투쟁이라기엔 너무나 우스꽝스럽죠. 싸움의 대상이 너무 하찮잖아요. 돼지의 코라니. 돼지들이 꿀꿀거리면서 달려들고 쇼타로는 필사적으로 코를 때리고 결국 기진맥진해서 돼지에게 핥기고 쓰러져서 돌아오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 겐의 반응이 정말 활용점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고 훈계를 늘어놓더니 쇼타로가 곧 죽을 것 같다면서 네가 죽으면 그 멋진 파나마 모자는 내가 가질게 라고 말하죠. 와, 부조리한 상황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극단적인 무관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의 정수입니다. 친구는 쇼타로의 그 기이하고 끔찍한 경험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소유물인 파나마 모자에만 관심을 보이죠. 정말 그렇죠. 4번째 꿈에서 손수건으로 뱀을 만들겠다던 노인이 갑자기 강으로 걸어들어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 꿈들은 논리적인 인과관계 없이 그저 기묘한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우리 삶의 예측 불가능성과 허무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한 이유 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야말로 꿈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거죠. 오늘 나스메 소세키의 열흘밤의 꿈을 함께 여행해봤는데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넘나드는 약속과 업보, 깨달음을 향한 처절한 노력과 천재적인 직관의 대비, 그리고 목적 없이 흘러가는 듯한 인생의 부조리함까지. 정말 짧은 이야기들 속에 삶의 여러 단면들이 응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꿈들은 100년도 더 전에 쓰였지만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불안과 희망, 창조의 고통과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들을 놀라울 만큼 정확히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마치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6번째 꿈에서 주인공은 메이지 시대의 나무에서는 인왕을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재료들 속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주변의 평범한 나무 토막 같은 것들 속에 우리가 발견해내기만 할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잠들어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